자, 챕터 3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 한 것 같다, 그죠? 그쵸? 예. 오케이. 자,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헤테로트로픽, 오토트로픽 어제 이제 얘기를 잠깐 했고, 여기 이제 줄이 나와 있다, 그죠? 오토트로픽 박테리아는 자, 옥시다이즈, 산화시킨다. 뭐를? 이노게닉 컴파운드를 산화시킨다 이거야. 왜? for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use carbon dioxide as a carbon source. 그러니까 에너지 소스로서 말이야. 힘을 내기 위한 그 에너지 원천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고 에너지를 위해서 그 무기물질을 갖다가 활용한다 이겁니다. 무기물질 알겠습니까? 자, 어떤 거냐? 여기 밑에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태양빛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 얻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토트로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포토신세티스, 광합성이란 말이야. 또, 그거하고 더불어가지고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경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알고 나가야 될 그런 용어가 밑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나이트리피케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그 수중에 있는 질소의 어떤 형태 4가지, 그 다음에 인의 형태 3가지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먼저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 성분들을 갖다가 질소 가스로 날려보내는 게 최종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로 날려보내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first step이 뭐냐? 바로 이 나이트리피케이션이다 이거죠. 나이트리피케이션.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자, 나이트리피케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뭐냐? 나이트리피케이션.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자, 질산화라고 합니다. 질산화라고 한다. 질산화. 자, 그럼 질산화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과정, 메커니즘이 뭐냐? 뭐 복잡하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 식을 먼저 3-7 이퀘이션을 한번 보자고. 자, 먼저 타겟 물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로 보십시오.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뭘로 바뀝니까? NO2-N이지, 그지? NO2-N은 어제 질산성 질소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NO2-N이 다시 어떻게 돼요? 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산물로서 NO3N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연적으로 쭉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암모니아성 질소가 최종적인 질산성 질소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하고 산소하고 여기 중간에 작게 써서 안 보이는데 여기 미생물 이름입니다. 니트로조모나스라고 하는 미생물 이름이에요. 또 니트로박터 같은 미생물 이름이다 이거죠. 이러한 미생물들, 즉 질산화시키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변환이 된다. 즉 NH3가 NO3-N으로 되는 거. 요 과정도 그럼 뭐란 말이에요? 바로 오토트로픽 박테리아. 이 니트로조모나스라고 하는 것, 또 니트로박트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오토트로픽 박테리아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즉, 알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간단하게 써주면 최종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그죠? 아질산성 질소로 바꾸고 또 나중에 질산성 질소로 바꾸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뭐다? 나이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나이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중간에 이제 매게 되는 미생물이 여긴 뭡니까? 이게 니트로조모나스, 그죠? 주로 이런 니트로조모나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관여하고, 또 NO2를 NO3로 바꿀 때는 니트로박터, 나이트로박터라고도 하거든요. 니트로박터. 이러한 미생물이 관여한다. 요까지가 바로 나이트리피케이션이다. 그죠? 요까지가 바로 나이트리피케이션이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런 미생물들이 바로 뭐냐? 오토트로픽 박테리아라고 할 수 있다. 독립영양 미생물이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수철할 때 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냐? 아직 물속에 있는 질소 성분이 질소가스로 최종적으로 안 나갔지? 안 나갔잖아,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는 자, 물속에
남아있는 이런 질산성 질소가 최종적으로 뭐로 되겠어요? 이제는. 그렇지. N2 가스로 되는 N2 가스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나이트리피케이션 앞에 D를 집어넣어. D. 나이트리피케이션이다. 우리나라 말로 탈질화다. 혹은 탈질이다. 탈질화, 탈질. 이렇게 된다. 그죠? 마찬가지야 또. 그럼 질산성 질소, 나이트레이트에서 나이트로젠 가스로 만드는데 관여하는 미생물이 따로 또 있겠죠? 그건 뭐냐? 수도모나스라고요. 수도모나스. 나왔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면 더 좋겠죠. 수도모나스. 수도모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도모나스. 됐죠?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질산화 과정은 뭐다? 이거는 주로 에어로빅입니다. 에어로빅. 산소가 옥시전 들어가 있었죠. 그죠? 반응식에 옥시전이 있었지. 그지? 산소가 있어야 돼. 에어로빅 반응이야. 산소가 있는 호기성 반응이야. 알겠나? 그런데 최종적으로 N2 가스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은 뭐냐면은 호기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지금 혐기 반응입니다. 어네어로빅. 아이고, 어네어로빅이라 얘기하고 에어로빅을 써버리네. 언에어로빅이다 이거죠. 언에어로빅. 틀리지, 그지? 틀립니다. 조물주가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겠구만. 요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바꿔놔가지고 메커니즘 찾아내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혐기단 말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물속에 질소가 있다. 간방이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호기 조건을 만들어줘가지고 막 산화시켜가지고, 그죠? 질산성 질소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야, 너 이제 산소 다 썼지? NO3로 다 갔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산소를 싹 빼버립니다. 그럼 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놈들이 막 자라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질소가스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준다. 공기적으로 내보내버린다. 근데 그런 조건들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관여하는 미생물도 이렇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이라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물학적인 그런 질소 제거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뭐, 질산화될 때 어떤 그런 pH, 그 다음에 어떤 알칼리도, 또 탈질될 때 pH, 알칼리도, 유기물 어떤 그런 거동,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추가하기로 하고, 요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자꾸 보면 안 헷갈려. 자꾸 봐야 돼, 자꾸. 난 처음에 엄청 헷갈리더라고. 자꾸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43페이지 이거는 그랬구나. 프로토조아. 예. 3-2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프로토조아. 프로토조아는 뜻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응? 그렇지. 소리 안 해. 원생동물이다, 원생동물. 됐나? 그럼 내가 이때까지 뭐 헤테로트로픽 박테리아, 오토트로픽 박테리아 얘기했는데 프로토조아는 원생동물이야. 그럼 원생동물하고 박테리아하고 어떤 그런 비교라고 할까?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프로토조아는. 그렇지, 정답이야. 사이즈가 큽니다. 덩치가 커요. 알겠습니까? 덩치가 큽니다, 원생동물. 됐지? 박테리아보다 큽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환경에 주로 관련된 중요한 원생동물, 좀 데인저러스한, 그지? 좀 위험한 놈들, 그지? 그런 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두 가지다 이거지. 자, 하나가 여기. 그래서 원래 미생물 이름을 쓸 때는 여러분 약간 삐딱하게 이탈릭체로 씁니다. 그게 약속이야, 약속. 그냥 똑바로 안 세우고 다 이탈릭체로 넣은 거야. 그게 약속입니다. 특별하게 뭐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처음에는 요거 첫 번째, first가 뭐냐? 지아르디아, 람블리아 했어. 앞에 거만 외우면 돼요. 지아르디아. 그죠? 우리도 first name 있고, 우리 패밀리 네임 있잖아. 우리 first name 자기 진짜 이름이지. 그지? 시완이 같으면, 시완이가 내 이름인 거야. 헤이, 박, 이렇게 부르는 거보다 시완, 이렇게 부르는 게 맞듯이. 미생물도 마찬가지거든? 지아르디아. 지아르디아라는 놈하고, 그 다음 뒤에,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르디아하고 크립토스포리디움. 저 두 놈은 원생동물의 대표적인 건데 저게 수중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질병을 많이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O1557 이런 거 들어봤어요? 대장균의 한 종류인데 O1557 같은 거 안 들어봤나? 옛날에 여러분들 그 일식집에 가면 참치 좋아합니까? 참치 횟집에 가면은 참치 주고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무순 있지. 우리나라로 무순이야. 무순 나오지. 생무순. 그래서 간장에 이렇게 김 싸서 먹잖아. 그지? 거기에서 O157이라고 하는 대장균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갖다 섭취한 사람들이 먹고 사망한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O157 같은 그런 대장균, 그 다음에 이런 지아르디아 혹은 크립토스포리디움 이런 것들은 해롭다. 근데 O157은 원생동물이 아니야. 그건 대장균이야.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야기가 좀 더 스킵되는데 여러분들 대장균이 몸에 해로운 거예요? 아주 유의한 건가? 일반적인 대장균 말이야. 일반적인 제너럴한 대장균. 노멀한 대장균. 해로운 겁니까? 나도 몰랐는데 해롭지가 않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대장균은 그렇게 우리 사람 몸에 유해한 게 아니래요. 아까 얘기했던 O157 같은 건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대장균은 해롭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대장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딱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하라고 또 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고시에도 나오고 기술사 시험에도 나오고 공무원에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기사도 당연히 자주 나오는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대장균이라고 하는 이콜라이라고 하는 놈은 거지 특징이 뭐냐면은 그 놈은 주로 어떤 그런 동물의 어떤 그런 내장, 장에서 사는 놈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흙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런 데서만 사는 놈이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하면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그런 식수 원수에, 상수 원수에 동물의 어떤 그런 내장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배설물들이 여기에 혼입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대장균으로 인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장 속에 있는 배설물에는 안 좋은 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장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대장균이 발견이 되면 이 물에는 이런 어떤 식수 원수에는 어떤 다른 물질이 안 좋은 것들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대장균을 수질 지표로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모든 박테리아, 대장균들 다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균이 발견이 되면 이건 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은 지금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콜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다. 수질 지표에다가. 알겠지? 자, 그냥 했고. 그럼 요 놈이 이제 지아르디아 같은 거는 좀 큰데 크기 때문에 쉽게 잘 제거도 됩니다. 잘 제거도 돼요. 근데 요거 이제 다른 이야기 해줄게요.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하면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르붐이라고 하는 건데. 그죠? 크립토스포리디움 계통에서도 나는 파르붐 종족에 속하는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 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4년도 미국에 있는 그 밀워키, 그 잘 나가는 미국의 밀워키. 그 다음에 1997년에 일본의 사이타마 현인가? 거기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면서 열을 내고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되게 많이 죽었다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난리 났겠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 먹고 사람들이 배탈 설사하면서 사망까지 했냐 이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을 갖다 부검을 하는 거냐? 뭐 해봤더니 하여튼 이 안에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르붐이 나왔더라 이거야. 나왔대요. 야, 큰일 났다. 이상하다. 조사해봐라. 했더니 무슨 예를 들어서 밀워키의 워터웍스, 그지? 뭐 워터 트리트먼트 퍼실리티 다 조사해봐.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제대로 다 한 거야. 물 받아가지고 가라앉히고 침전시키고 그 다음에 응집제 타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모래 여과시켜가지고 다 빼고, 그지? 그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뭡니까? 여과된 물에다가 염소 타가지고 싹 소독 다 시켰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서 사람이 사망한 겁니다. 난리 났죠,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현미경 보면 조금 비슷하게. 참외, 여러분 참외 알지, 참외. 참외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다 껍데기가 되게 딱딱해요, 이렇게. 원생동물입니다. 프로토조아야. 여기 이제 눈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자기 이제 내장들이 있겠고. 염소 처리하니까 염소가 이놈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염소도 굉장히 반응력이 좋아. 확 산화시키는 산화력이 셉니다. 근데 이 껍데기들을 깨지를 못하는 거야, 이 껍데기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축사 같은 그런 배설물, 폐수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상수에 들어와가지고 처리했는데 빠져나가가지고는 그냥 염소에서도 그대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됐나? 한 7, 8년 전이죠. 염소 소독 문제가 엄청 많다. 정말 위험하구나. 이렇게 해서 대체 소독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죠? 대체 소독 기술이라고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식당에 가면 거 있죠? 자외선 소독 살균기. 그죠? 보라색 불빛 나오는 울트라바이올릿. 울트라바이올릿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냥? 그거 또 뭡니까? 오존. 오존 알죠? 오존. O3. 울트라바이올릿 UV라고 하고 오존. 이러한 대체 소독. 혹은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 ClO2. 염소 계통이지만 염소하고는 다른 어떤 소독 특징을 가지는 ClO2. 이산화염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했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박사만 수천 명 나온 거죠. 그럼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염소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콤비네이션 해야 되겠죠. 콤비네이션. 그죠? 콤비네이션. 역시 콤비네이션입니다. 하이브리드, 콤비네이션. 장점은, 그러니까 뭐든지 퍼펙트한 게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뭐 어떤 것도 다 올마이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UV 이거 참 좋죠? 찡! 이렇게, 뭐지? 눈 깜짝할 사이에 보라색 불빛 촥 맞으면은 그대로 바로 소독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어로 얘기하면 inactivation이라고 하죠. inactivation. 불활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살균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살균. disinfection이지, 그죠?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건 들어봤나? 멸균 들어봤나? 들어봤지? 요건 뭐라고 하죠? 요거는 스테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불활성화. 불활성화는 이제 inactiv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살균하고 멸균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거냐?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응? 물어봐야지. 아, 이거 내가 우리 아이들, 김동이들 이름을 까먹는데. 그래. 격진아. 살균하고 멸균의 차이가 뭐야? 응? 잘 모르겠어. 인수야. 살균과 멸균의 차이가 뭐죠? 우리나라 말도 틀리고 영어도 틀려. 철수, 잘 모르겠어? 8, 90점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 철수나, 10%만 더 맞춰봐라. 네가 죽어. 살균은 죽이고 싶은 것만 죽이는 거. 95점. 정아, 100% 채워봐라. 거의 잘 맞추네. 좋아요. 거의 비슷해. 자, 멸균은 그자? 야, 여러분들, 이렇게 봐. 여러분들 뭐, 유산균 몸에 좋다고 하잖아. 유산균은 뭐야? 박테리아잖아. 균이잖아. 맞죠? 그런 건 죽이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에브리 박테리아, 모든 균에는 있잖아요. 그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관계없이, 미생물, 박테리아는 무조건 다 죽어. 필요 없어. 다 죽어.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이는 것은 뭡니까? 멸균이죠. 이게 멸균입니다. 싹 다 죽이는 거.
유산균도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발효시키고 해서 가스가 나오게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 그 테트라팩, 우유나 두유, 그러니까 보존기간이 긴 거 봐요. 테트라팩으로 나오죠. 그죠? 빡빡하게. 그지?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멸균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균 제품이 아니에요. 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빵빵하게 나중에 불어 터진단 말이에요. 유산균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을 오래 해야 되는, 그래서 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는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멸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멸균 제품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사 먹는 그런 제껴서 먹는 우유 이런 것들은 135도씨에서 뭐 2초간 살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초간 멸균이 아니에요. 135도씨에서 2초간 딱 들어가주면은 대충 있잖아, 그죠? 지금까지 밝혀진 그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균들은 135도씨 2초 만에 다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것들은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유산균들은. 그죠? 유산균까지 다 죽이면은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것은 멸균. 특별히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는 살균이라고 한다는 거죠. 살균. 병원에서 의사들 갖다 이렇게 수술할 때, 집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균해야 됩니다. 멸균. 알겠습니까? 싹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멸균시키는 겁니다. 됐죠? 이 차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UV 이야기하다 말한 UV를 갖다가 쫙 쐬줘. 어? 자, UV는 어떤 효과, 염소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염소가 있고 이제 오존 있고 UV 설명한 내가 염소야. 내가 염소가 예를 들어 정화한테 가서 딱 부딪혔어. 정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흔적이 없어지는 거야. 파편이 돼 있는 거야. 파편. 알겠습니까? 염소는 그렇게 소독을 합니다. 됐죠? UV는 어떻게 소독해요? 찡, 얘한테 갔다 어떻게 되지? 얘 멀쩡해. 형태도 그대로 다 있어. 정화야 하면 얘가 못 알아들어요.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염소는 완전히 죽이는 것이고 없애버리는 것이고, UV 같은 경우는 형체는 그대로 놔두고 이 원래 얘의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inactivation이라고 합니다. 불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외선은. 그래서 멀쩡한데 이제 속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UV 살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런 어떤 태양광을 보거나 어떤 다른 환경 조건이 바뀌게 되면 다시 정화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재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또 UV의 단점이 되는 거죠. 또 UV의 단점은 또 어떤 걸까요? UV는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이에요? 만약에 정화 앞에 뒤에 철순이가 가로막고 있다. 그럼 철순이가 대신 죽는 거지. 정화는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수중에서 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UV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블로킹 되니까 빛들이 자꾸. 맞죠? 그런 단점이 또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존.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 오존은 뭐예요? 이것도 일명 크레이지 가스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센 겁니다. 팍 부딪히면은 걔를 갖다 완전히 다 산화시키고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이 오존은 뭐냐? 오존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얘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온도에 민감해. 온도가 낮은 경우에 효과가 좋을까? 온도가 높은 경우에 효과가 좋을까? 적당한 경우는 물론 제일 좋겠지만 낮은 경우, 높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오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면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 캐나다 이런 데서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죠? 그 다음에 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야지 오존이 효과가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오존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오존 자체가 추우면 활동을 얘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주로 UV를 많이 쓰죠. 알겠습니까? 그럼 교수님 염소는 안 씁니까? 염소는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다 써도 염소를 또 써야 됩니다. 염소는 진짜 약방의 감소야. 왜 그렇지? 염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죠? 싸다도 있지만 싸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잔류 효과가 있습니다. 소독은 잔류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정수에 있는 물 바로 마시나 우리가? 아니지. 그 물이 돌고 계속 돌잖아. 그죠? 얼마 만에 내 몸이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몸에 안전하게 들어올 때까지 소독 효과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갖다 가지는 건 염소밖에 없어요. 염소가 계속 지켜준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염소도 반드시 쓴다. 됐지? 응. 자, 그게 이런 어떤 우리 수처리하고 소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최신 동향이야, 여러분들.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가 올마이트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역시. 알겠습니까? 섞어서 잘 써야 된다.
자, 프로토조아라는 거 알고, 그 다음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물 속에도 있고, 크기는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박테리아고, 그 위에가 프로토조아다. 그죠? 오케이? 자, LG. 자, LG. LG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막 엄청나게 관심을 받는 거죠, 이게. LG. LG 우리나라 말로 뭐지? LG, 조류 LG. LG입니다, LG. LG인데 지금 4대강에 문제가 되는 조류는 색깔은 녹색이지만 그 녹색을 띠는 조류의 원래 성질은 뭐냐? 남조류입니다, 남조류. 알겠어요? 아나메바. 대표적인 게 아나메바. 아메바가 아니고 아나메바야, 아나메바. 남조류입니다. 그런 것들이 번식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조류가 생기면 왜 문제가 될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조류가 생기면 안 될까? 인구야. 그치. 민구가 빛을 차단한다. 빛을 차단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 그렇지. 숨을 못 쉴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빛을 갖다가 딱 새카맣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밑을, 그지? 밑을 만들어버리면 햇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던 그런 어떤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광합성하는 경우 잘 없겠지만, 식물들. 그런 것들이 죽게 되고, 죽게 되면은 썩게 되잖아요. 그죠? 썩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나 이 식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그렇죠? 됐죠? 또, 일단, 조류가 번식하게 되면 빛을 차단하게 되어서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류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는 용존산소를 조류가 다 먹어버립니다. DO. 산소 성분을 갖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는 거죠. 그죠? 산소 농도가 낮아가지고 여름에 어떻게 돼요? 어떤 호수 같은 데 가보면 물고기 떠올라 죽는 경우가 있죠. 더운 날. 그런 경우는 용존산소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걔들이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뭐 독극물을 먹어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라 질식한 거예요. 전부 다 물고기들이. 됐죠? 그래서 조류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천이나 호수에 생기는 거는 녹조현상. 바다에 생기는 건 적조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바다에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다 영양염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사실,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이게 산소를 호흡하잖아. 그죠? 물을 통과시키면서. 그죠? 그래서 조류가 생기면은 백방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류의 어떤 작은 알갱이들이 아가미를 갖다 다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물을 갖다 흡수할 때 막아버리니까 얘들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류한테는 이런 녹조 현상이나 적조 현상이 치명적인 거예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즉 양식 어류한테는. 그러나 한편으로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건 좋을까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녹조 생긴다 이러면 막 난리 난 것처럼 사는데 그거는 물고기들. 그죠? 돌아다니게 자유롭게 바다 물속을 돌아다니는 물고기들한테 안 좋은 거고 좋은 놈들도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들 조개 안 좋아하나? 조개? 저 가을에 조개구이 이제 먹을 때 됐잖아. 조개 맛있지? 조개의 제일 좋은 그 먹이가 뭡니까? LG입니다. LG. LG가 많으면 조개가 정말 살이 통통해져요. 몰랐지? 있나? 그래서 조개를 키우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런 녹조가 생기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LG까지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제 이게 LG가 대표적으로 하는 포토신테시스의 어떤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잘 봐. 있네. 봐라. 이거 봐라. 자, 첫 번째 뭐고?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 뭐지? 응? 이산화탄소가 그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뒤에 거. PO4 마이너스 인산염인, 포스페이트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 뭐야? 암모니아잖아, 그지? 여기 봐. 이산화탄소하고, 물속에, 인하고, 질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셀들이, 뉴 셀 그로스가 생긴다, 이겁니다. 어떤 기작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그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되겠죠, 그죠? 하나라도 없으면 조류들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물론, 그 밸런스가 있죠, 그죠? 적당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똑같이 1대1이 아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라도 없으면 그게 제한 인자가 되고 리미팅 팩터가 돼가지고 못 자라겠죠. 근데 이제 하나라도 없애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질소 같은 거는 공기 중에서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요거 인만 잘 잡아주면은 조류들이 확실히 잡아줄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광합성에 여러분들 광합성
이 뭐야? 그럼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배운 게 뭐지?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뭐를 내놓지? 그래. 오늘 알고 있어야 돼. 산소로 나옵니다. 산소. 낮에는 햇볕이 있죠? 조류가 산소를 엄청 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조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생물한테는 모든 게 다 똑같은 기작입니다. 질소하고 이만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땡기고 광합성해서 산소를 내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나? 밤에. 이건 낮에야, 낮에. 에너지가 선라이트 있을 때. 선라이트 있을 때. 밤에는 어떻게? 선라이트 없지. 그럼 어떻게 돼? 호흡만 한다? 호흡은 계속 해요. 밤에는 반대가 됩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 뭐 지구 온난화를 막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심읍시다. 그런 얘기 하죠. 들어봤지? 그죠? 그러면 낮에는 광합성해서 산소 내놓는데 밤에 다시 거꾸로 산소를 갖다가 쓰고 이산화탄소 내놓으면 똑같잖아. 제로섬이잖아. 쌤쌤이잖아. 나무 심을 필요 뭐 있어? 그래? 근데 왜 나무 심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놀까봐? 심심해할까봐? 이게 아니라 낮에 있잖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드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는 양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네 동생들 있지? 그런 거 물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밤에는 이산화탄소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나오지 이야기가. 또 뭐하고 연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깅 좋아하나? 운동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있어? 조깅 자주 해? 누가 해? 손 들어봐. 민구, 시완? 상민이 운동 안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깅 하죠? 조깅 언제 해? 왜 밤에 하는데? 그냥 밤에? 밤에 언제쯤 하나? 9시, 10시 해지고 나서. 민구는? 혹시 새벽에 하는 사람 있어요? 조깅? 난 상쾌한 아침 햇볕 받으면서 새벽에 하는 게 좋아. 없어? 없나? 그렇지. 너희 아직 젊구나, 역시. 아침잠이 많구만. 그렇습니다. 조깅은 아침에 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 봐라. 나무들이 많죠? 그죠? 밤에 불 꺼진 햇볕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산소를 다 나무들이 가져갔다가 밤에 밤새 이산화탄소 내놓는 거야. 그리고 햇볕이 막 뜨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가서 조깅하면 어떻게 돼요? 신선한 산소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먹고 운동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조깅 시기가 언제예요?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해가 막 지리고 할 때. 그래서 초저녁이 사실은 운동하는데 산소 흡수하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딱 요때 지금 많이 나와 산소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해가 딱 지려고 할 때 산소가 쫙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세포들이 좋아한다. 머리도 좋아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죠. 미군 부대에서는 미군들한테 새벽에 조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환경공학 배웠겠지만 대기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죠? 차가워지면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든. 오염물질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는 오염물질이 쫙 깔려 있습니다, 바닥에. 산소도 그래 없지만 오염물질이 깔려 있어.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안 올라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염물질을 마시면서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와 좋다고 막 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 저녁에 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의 간단한 메커니즘을 받고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림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내가 저기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자, 부영양화가 영어로 유트로피케이션입니다. 부영양화. 그죠? 외우십시오, 이거도. 부영양화가 유트로피케이션이야. 우리나라 말로 부영양화.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한자에서 왔죠, 그죠? 여러분들 부자란 말 알지? 부자. 그죠? 자본이 풍부한 사람 부자야. 부영양화. 같은 뜻이죠, 그죠? 뭐냐, 영양이 너무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영양이 너무 풍부한 게 부영양화예요. 안일부자가 아니고 영양이 너무 많을 때, 그때를 부영양화라고 한다. 영어로는
유트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호수의 부영양화의 어떤 그런 속도는, 부영양화의 어떤 그런 진행 상황 정도를 우리가 리타디드, 늦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떤 영양물질의 어떤 유입을 갖다가 차단하거나 줄이거나, 혹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어떻게 돌리는 경우죠. 다이버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갖다 막아서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물줄기 갖다 딴 데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지? 그게 쉬우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그런 다이버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안 되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폐수로부터 영양물질을 고도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제거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업해서 돈을 벌고 기업들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질소하고 인 저런 게 호수나 강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라. 못 막으면 어떻게 해? 못 막으면 안 되지 뭐. 못 막으면 강에 부영양화가 생기는 거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물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책에는 없지만 알아두세요. 자, 아마 환경공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죠? 포인트 소스. 오염원의 어떤 그런 종류야. 기억나? 기억나지?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난 포인트 소스입니다. 근데, 들어간 어떤 그런 호수나 강으로 들어가는 물질에 있잖아. 제어가 쉽지 않은 경우는 뭡니까? 쉬운 경우는, 포인트 소스는 쉬워요. 왜? 어디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게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기술을 갖다가 기술을 적용시키기가 쉬운데 난 포인트 소스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비가 왔다. 비가 왔으면 저런 어떤 중랑청 주변에 제방뚝들이 있죠. 그죠? 그런 데서 물들이 쭉 스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 그지? 근데 얼마나 어떻게 많은 양이 스며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제방뚝들. 그죠?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막 벽 타고 내려가서 빗물 섞여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난 포인트 소스라고 해요. 비점, 딱 이렇게 찍어서 있잖아. 오염이 장소가 딱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난 포인트 소스라고 한다. 농경지, 밭, 이런 데 있잖아. 목초지, 이런 데는 비가 오면 그냥 쭉 스며들긴 스며드는데 얼마나 어떻게 빨리 스며가는지 모르죠. 그죠? 얼마나 많은 양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난 포인트 소스다. 이거. 그래서 포인트 소스를 제어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난 포인트 소스, 비점 오염을 갖다가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장치형이 있고 자연형이 있다. 대충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장치형은 뭐지? 장치형은 말 그대로 장치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무동력으로 해서 있잖아. 빗물들이 쓸려 들어와서 거기서 막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되어서 이렇게 쫙 제거시켜주는 장치.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장치. 이게 바로 장치형입니다. 뭐 사이클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고 자연형은 뭐냐? 습지인 겁니다.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물들 심어놓고 물을 가둬두면 어떻게 돼요? 그 식물들이 물속으로 그쪽으로 들어오는 질소하고 인 혹은 다른 오염 물질들을 갖다가 적당히 잡아가지고 업테이크 해가지고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연형 시설이다. 이거 두 개가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봐라. 우리나라 지금 여기 서울에 여러분들 한강의 다리가 몇 개야? 한강의 다리 몇 개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한 20개 되나? 30개. 우와. 열 몇 개야? 조사해봐. 인터넷 한번 쳐봐, 나중에. 서울에 살면서도 그런 거 관심 안 가졌을 때. 한 20몇 개 안 되나? 20몇 개 되기 쉽다. 그 다리에, 그자 비가 오면 어떻게 빗물들 다 어디로 가노? 다리에 빗물들 교량이 떨어질 거 아이가? 그냥 그대로 다 한강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평일에는 거기 차들이, 에브리데이 다니죠, 그죠? 24, 7, 360을 계속 다니잖아. 다리 막아놓는 다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차에서 그렇게 자동차 바퀴에 어떤 그런
타이어, 먼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기름때. 그죠? 그 다음에 유리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한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장치형 처리 장치는 한강에 있는 교량에다 딱딱딱딱 몇 개만 설치해놓으면 사람 손이 안 가게.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만 딱 그냥 교체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런 거 하나 만들어봐요. 대박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리가 30 몇 개인데 다리 하나에 한 10개만 설치한다고 해도 하나에 1,000만 원 치면 1억이잖아. 1억인데 30개 같으면 30억. 한 달에 30억씩 막 보는데. 간단하게. 환경산업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요. 돈 번 사람들도 많고, 못 번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형은 그런 데 필요하다. 인공구조물이 역시 장치형이 필요한 것이고, 자연형은 이제 요런 데 있잖아요. 그죠? 중랑천으로 만약에 들어가는데, 뭐 못 들어가죠. 우리가 구덩이 하나 파놓고, 거기에 나물, 식물 심어 놓으면은 적당히 이렇게 속도를 늦춰주면서 체류하면서 질소인이 제거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자연형이에요. 요거는 시간상 넘어가자. 요거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 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죠? 턴오버, 전도현상, 그리고 성층현상. 들어봤죠? 그죠? 성층은 어떻게 돼요? 깊은 호수에 어떤 그런 밀도차에 의해 가지고, 온도차가 밀도차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층이 생기는 게 성층현상입니다. 영어로 stra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하면 성층현상. 그 다음에, 턴오버는 뭡니까? 전도지 뒤집어지는 거다. 그죠? 턴오버. 턴오버는 어떻게, 우리나라 턴오버 언제 생기노? 누구야? 정아. 봄가을 맞지? 봄가을. 왜 봄가을이야? 응? 왜 봄가을이 생겨?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이거죠. 이 그림은 지금 이게 언제야? 오텀이죠. 가을이죠. 그죠? 가을입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제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제일 크니까 호수가 깊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이 차가워지잖아. 이제 겨울로 가잖아. 겨울로 가면 위에부터 먼저 차가워지지. 그렇지? 밑에는 12도 그대로 있습니다. 12도에서 뭐 내려가 봐야 9도, 8도밖에 안 돼. 근데 위에가 21도지만 겨울이 되면서 쫙 먼저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위에가 벌써 4도씨로 먼저 도달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제일 크잖아. 크니까 어떻게 돼? 무거운 게 밑으로 확 내려가려 하겠지. 그래서 물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전도현상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죠? 또 봄에도 똑같은 게 생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봄과 가을에. 잘 맞춰보라고. 턴오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waterborne diseases 해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수인성 전염병이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의 정의는 뭡니까? waterborne disease 해가지고 하는 거 수인성. 물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반드시 생기는 병이다. 어떤 게 있죠?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죠. 이질.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인성 전염병이 돼요. 물이 없으면은 전염이 안 되는 것들. 침도 해당이 되겠죠. 침도. 야, 에볼라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 에볼라. 그냥 에볼라는 만지면 되는 거야? 접촉이냐? 그건 컨택 디지즈야? 궁금해지네. 옛날에 내가 있을 때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영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아웃브레이크라고. 더스틴 호프만인가? 더스틴 호프만? 주연으로 해서 뭐 하여튼 되게 유명한 배우. 에볼라 바이러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있잖아. 기술이 발달해서 봐. 이제 겨우 에이즈 겨우 잡아가고 있죠. 그죠? 그죠? 아직까지 암도 치료 못하는 겁니다. 100% 못하는 거예요. 에볼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도 겨우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그죠? 뭐 개발했다 안 됐다 아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어떤 미생물들이 이 지구상에 바이러스들이 엄청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자, 지아라디아하고 크립토스프리디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데 이건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다 축약해서. 알겠죠? 그래서 원생동물 여러분들 지아라디아하고 크립토스프리디움 정도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난리 났었죠, 이거. 두 개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종류 이제 엔테릭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쭉쭉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대장균도 마찬가지. 내가 아까 했던 이야기는 다 기억하세요. 왜 대장균이 수질지표로 반드시 들어가 있게 되는가? 그 이유. 그죠?
간접 지표다 이거죠. 간접 지표. 직접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잖아. 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많은 양이 존재하고 어떤 농도로 존재하는지 측정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간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간접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좀 이따 뒤에 설명할 BOD, COD 이런 게 전부 다 간접 지표다. 이거. 직접 지표가 아니야. 더러운 물질 여기 이게 웨이스트 워터다. 수이지다. 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럼 이 안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농도를 몰라요, 잘. 그리고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노? 모르지만 내가 어떤 미생물을 하나 딱 넣어가지고 보니까 이 미생물이 엄청나게 산소를 많이 소비하더라. 그죠? 엄청나게 산소를 많이 쓰더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야, 이 안에 진짜 물이 더러우니까 미생물이 그거 분해시키려고 산소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집어넣는데 산소를 하나도 안 써. 그럼 두 가지겠죠, 그죠? 이 물이 엄청 깨끗한 물이거나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지. 집어넣는데 이게 산소를 안 써, 미생물이. 하나는 엄청 깨끗하거나 하나는 뭐겠어요? 미생물이 아주 엉터리거나. 그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의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미생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다 넘어가자. 내가 해준 것만 하면 돼. 이제 나온다. 이제 BOD가 나옵니다. 자, Biochemical Oxygen Demand. 여기서부터는 수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체크해놨나 한번 보자. 색깔 칠해놓은 게 뭡니까? 한번 볼까? 자, 괄로 쳐가지고 여기 BOD 돼 있죠, 그죠?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는 이거 2학년 때도 환경공학 시간 했지? 좀, 그죠?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는,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어떤 그런 줄임말이다, BOD가. 근데 이 수질 지표는 가장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파라메타이다, 이겁니다. 어떤 거? 어떤 그런 유기 산업 폐수, 혹은 어떻게 돼요? 도시 폐수의 어떤 그런 오염도 정도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활용되는 그런 지표였다, BOD가. 근데 지금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수질 기준에, 예를 들어서 방류수 수질 기준, 배출 허용 기준, 이런 기준에 BOD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이제 그게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아마 바뀔지도 몰라요. 이전까지는 전부 다 BOD, 방류할 때 BOD 20 ppm 이하로 해. SS 20 ppm 이하로 해. COD 40 ppm 이하로 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하우스 처리장의, 그죠? 기본적인 방류수 수질 기준이었다 이겁니다. 이거 이하로 무조건 낮춰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BOD가 많이 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안 쓰려고, 지금까지는 정말 많이 썼어요. 사실 BOD 많이 썼다 이거.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것도 바뀌어집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쓸 수 있지만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어지나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요것도 설명을 좀 하고. 자, 그럼 BOD는 뭐냐 하면은, 일단,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오염물질의 양과 성상을 알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딱 넣어주고, 이 미생물이 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산소를 많이 쓴다. 그러면은, 여기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간 거고. 산소를 조금 쓴다. 그럼 이건 오염물질이 적게 들어간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OD 값이 높게 나오면 오염이 많이 된 거고, 적게 나오면 덜 오염된 거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 해가지고 5일을 놔두고 5일 뒤에 용존산소 변화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BOD 값을 계산해낸다 이거죠. 알았지? 자, 근데 왜 BOD를 갖다가 할 때는 왜 5일만 하지? 4일, 7일 놔두면 안 되나? 10일 놔두면 안 되나? 왜 BOD5? BOD5를 기준으로 하죠. 자,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써주면 BOD5까지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그냥 BO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OD 얘기할 때, 이게 BOD5 값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5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스코틀랜드 지금 분리 독립 투표 끝났지? 그냥 이제 결과 이제 나올 텐데. BOD5라고 된 거는 영국의 테임즈 강의 하이드롤릭 리텐션 타임이 5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테임즈 강의 꼭대기 상류에서 오염물질 딱 떨어뜨리면 그게 흘러 평균적으로 5일 지나면 그냥 바다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5일 동안만 나는 신경 쓰면 된다 이거예요. 6일, 7일은 필요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수질 기준 그것 때문에 우리가 BOD5라고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한강이 10일이다 그러면 BOD 10 했으면 좋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BOD5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 두 개는 잘 보고 인큐베이터에서 하는데 잘 보고 요런 BOD 병입니다. 요건 BOD 병이야. BOD 병. 이런 데 넣어 가지고 있잖아. 그 용존산소 변화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것만 빨리 하거든. 자, X축은 그림이 나오면 항상 X축, Y축 먼저 봅시다. X-axis는 뭐죠? 타임입니다. 타임 베리에이션이라 쭉 시간이 지나가. 그죠? 여기 바로 나오잖아. 5일째 이제 BOD5를 측정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5 BOD 밸류가 바로 5일째 값이다 이거죠. 그리고 Y축은 이제 BOD, 일반적인 BOD 값을 나타내.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BOD 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BOD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소모된 BOD, 제거된 BOD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소모된 게 이제 자꾸 누적돼가지고 제거된 게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되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남아있는 BOD, 잔류된 BOD도 있겠지, 그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요거 반대가 되겠지. 요거를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싹 뒤집어봐. 그럼 요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맞지? 여기 이 지점에서 소모된 BOD가 요만큼이면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토탈 BOD가 되는 거, 얼티미트 BOD가 되는 거지. 알겠나? 알았지?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뭐냐? 소모된 거, 제거된 거, 일반적인 BOD를 얘기할 때 이걸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자, BOD가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거의 이제 다 소모가 되었을 때, 오염물질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둔화되는 건 알겠는데 가다가 중간에 한 번 더 튀네? 이게 뭐죠? 튀어버려, 이렇게. 즉, 산소가 다 소모돼가지고 더 이상 소모 안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산소 소모량이 확 또 증가하는 거야. 이건 뭡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거는 요 커브는 그죠? 카보네이셔스 옥시전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물 속에 있는 그런 유기물질, 탄소 물질을 갖다가 분해시킬 때 들어가는 산소량이 해당되는 거죠. 위에 있는 그 세컨더리 커브는 뭐냐 하면은 나이트리피케이션 옥시전 디맨드. 아까 질산화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산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유기물질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폐수 안에 질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질소를 갖다가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질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나타나겠지? 그치? 질소가 없으면 이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질소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2단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계속 오래 놔둘 경우에는. 알겠지? 근데 BOD5 정도 갈 때까지는 안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 말은 뭐냐?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낼 수 있죠, 그죠? 자, 아까 일반적으로 BOD에 관련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미생물하고 질산화에 관련된 미생물, 아까 내가 몇 개 적어줬잖아. 니트로소모나스, 니트로박터 이런 것들. 지금 너희들 지금 여러 명 섞여 있죠, 그죠? 여기 시안이부터 해가지고 저희 뒤에 압둘라이까지 다 섞여 있는데 힘이 센 친구가 있고 힘이 약한 친구가 있지.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먹이를 딱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노? 힘 센 애부터 먼저 먹어버리겠죠, 그죠? 먹이가 작을 경우에.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산소를 갖다가 소모시키고자 하는 박테리아하고 질소를 소모시키고자 하는 박테리아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질소 박테리아가 약해. 산소 박테리아가 먼저 득세해가지고 산소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불러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질소를 소모하는 박테리아가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냈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폐수 처리 장치를 만든다, 시스템을 만든다 할 때 처리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질소 제거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짧은 시간 동안에 탄소만 자꾸 제거하는 미생물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유기물질만 다 제거되어 버립니다. 질산화는 잘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체류 시간을 짧게 잡아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체류 시간을 길게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조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디벨로핑 돼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알겠지?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자, 요거는 얼티미트 BOD, 최종 BOD입니다. 자, 요거도 잘 기억하고. 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을 설명해 갑시다. 자, 요거 3-14식. 이거. 야, 여러분들 BOD 계산하라 하면은 주로 쓰는 식이 바로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3-14식이야. BOD 계산할 때 이걸 씁니다. 뭐냐, 뭐 예를 들어서 BOD 7일째 BOD 계산하라. 그러면 저기서 ultimate BOD ultimate U 써가지고 괄호하고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뭐 미수가 10일 경우에 10 마이너스 K 곱하기 T. 이게 일반적인 BOD 식이야. 근데 이건 무슨 식이지? 아까 그래프 내가 올라가는 그래프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즉 이건 뭐냐면 7일까지 소모된 BOD입니다. 소모된 BOD. 그죠? 그죠? 제거된 BOD. 다른 말로 제거된 BOD 같은 거야. 근데 왜 식이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거 혹시 여러분들 유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간단하게? 아까 저 그래프에서 금방 유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게. 왜 이런 식이 됐느냐? 자, 이렇게 간다고 치자고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얼티미트 BOD. 조금 더 위로 그릴까? 이게 BOD U. 그죠? 이건 time. 이건 그냥 BOD. 이게 7이라다, 7.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요거는 내가 아까 제거된 BOD, 소모된 BOD라고 했지만, 반대로 남아있는 건 어떻게 뒤집어, 요거 싹 뒤집어주면 되지, 그죠? 그럼 요렇게 뭐 그려줄 수 있다, 진짜 이거. 요렇게. 됐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식에서 보는 이 BOD는 어떤 BOD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야? 이 7일째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 지점에 해당하는 BOD 값을 찾아내는 거잖아. 그지? 맞지? 요거. 그자? 요 그려봐. 요거.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 이걸 지금 찾아내는 게 이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 지점의 요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노? 쉽게 생각해서 이 전체에다가 요거 빼주면 되지, 그지? 요거 빼주면 되잖아, 요거. 맞죠? 그럼 전체가 뭡니까, 전체가 BOD U잖아. 그렇지? 맞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 이거는 아까 BOD 쭉 올라가는 거, 요건 어떻게 계산해?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요 값은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그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질이 쭉 계속 분해돼서 남아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이제 점점. 그죠? 이거는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뭐죠? 반응 속도식에서 1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1차에 해당하는 거. 알겠나? C 이꼬르 C0 2의 마이너스 KT, C 이꼬르 C0 10의 마이너스 KT. 기억나죠? 그죠? 1차.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값. 그러니까 BOD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자, BOD를 쓴다면은 BOD, 자, 10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같은 BOD U가 되는 거예요. BOD U.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BOD 앞에 나오고, 그죠?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KT.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다. 그래서.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요거 이제 외우고 시험 문제 칠 때는 요걸로 많이 쓰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BOD가 어떤 BOD U에 10의 마이너스 KT 이런 식도 있거든요. 그죠? 이건 뭐예요? 위에 거는. 이거는 뭐야? 남아있는 거. 잔류된 BOD를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제거된 거, 소모된 걸 얘기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BOD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제거된 거, 소모된 걸 물었기 때문에 요걸 쓴다 이겁니다. 알았나? 뭐 복잡한 건 없는데 잠깐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식은 남아있는 거, 잔류된 BOD.
잔류된 BOD잖아. 그냥 7일에 잔류된 BOD 요까지. 잔류된 BOD 요거. 밑에 거는 제거된 거, 소모된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통과합시다. 이거 다 넘어가겠네. 다 넘어가고. 자, 요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건 뭐냐? 자, 이건 뭐겠어요? 노란색을 칠해놓은 거 보면, 자, in extreme case 해가지고, 그지? 자, BOD가 있는데,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갑자기 측정해봤더니 BOD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런 경우는 뭐죠? 진짜 깨끗하거나, 혹은 뭐죠? 넣어준 미생물의 어떤 그런 성능이 모자랄 때, 미생물이 제대로 된 미생물이 아닐 때, 그런 경우지.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뭡니까? 여기, 저 갖고 있는 이 병 안에 뭐가 있노? 독성물질이 있을 때. 독성물질이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죽어버리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BOD 측정하면 값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산업폐수 이런 데서는 BOD 측정을 거의 잘 안 합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생물에 해가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제대로 산소를 이용하지 못해 다 죽어버려요. 하기 전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BOD 말고 다른 거 써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럴 때 쓰는 게 뭐냐? 다른 COD다. Chemical Oxygen Demand를 쓴다. 그렇겠죠. 그죠? 네. BOD가 안 될 경우에는 COD를 쓴다. 즉 BOD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극복해 주는 것이 COD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COD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폐수인데, 자, 이게 똑같은 폐수라고 치면 이제 BOD 측정, COD 측정을 해요. COD는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약품이 그 오염물질을 산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물인데 COD가 크게 나올까? BOD가 크게 나올까? 찍어보면. 케미컬하게 요구되는 산소량이 많을까? 생물학적으로 요구하는 산소량이 많을까? 실험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제너럴리하게는 어떻게 돼요? COD 값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똑같은 폐수라도. 똑같은 시료라도. 알겠죠? 그건 뭐냐? 그만큼 약품이 어떻게 돼요? 더 잘 산화시킨다는 거지. 그치? 더 산소를 많이 써가지고 더 잘 산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D 값이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방음수 수질 기준도 어떻게 돼 있어요? BOD보다는 COD가 2배였지 20, 40이었잖아. 그렇죠? 네, 딱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를 쓰는데 관련되는 약품은 중코롬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 시험법에는 과망간산 칼륨을 써서 COD 망간법이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어떤 다른 스탠다드 메소드에는 COD 망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COD 크롬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크롬이 좀 더 잘 산화시키기 때문에 더 정확한 값을 내준다 이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망간 쓰고 크롬 안 쓰냐? 크롬은 어떻게 돼요? 유해성이 좀 크죠, 그죠? 위해성이 있습니다, 크롬은. 크롬은 위험한 거야. 알겠나? hazardous 헤비 메탈입니다. 망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간으로 하고 있다. 일본하고. 자, 그래서 이제 BOD, COD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있는 진짜 최종 들어가 있는 이런 유기물질 양을 알고 싶은데 유기물질 양은 얘기 안 하고 쓸데없이 무슨 자꾸 산소양을 얘기하나 이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유기물질 양이 많으면 오염도가 높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유기물질 양이 적으면 덜 오염된 거지. 그지? 그럼 유기물질 양만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 맞잖아. 그래. 그래서 대체하고자 하는 그 수질 지표가 뭐냐? TOC다 이거죠. 토탈 오게닉 카본이다. 토탈 오게닉 카본이다. TOC. 색이 안 나올 거야 아마. 나오나? 그래도 적어 놓으십시오. TOC입니다. TOC. 토탈 오게닉 카본만 찍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대신에 이제 기계 비싸죠. 지금 우리 실험실에도 하나 들어왔어요. 새거. 딱 샘플 놓고 그냥 스위치만 딱 누르면 자기가 돌아가면서 다 샘플링 해주고 분석 다 해줘서 값까지 탁 띄워줍니다. 이 샘플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양은 얼마입니다. 딱 나옵니다. TOC. 정확하죠, 그죠?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양을 이제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총 유기탄소 농도예요. 무기가 아니고 유기탄소.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BOD, COD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행정을 한번 또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수질 기준이 다 BOD, COD에서 TOC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죠. 이제 갑니다. 이제는 수질오염 기준에서 TOC 이렇게 나오지 BOD, COD BOD 잘 못 볼 거야. 보조적으로는 나오겠지만 TOC를 찍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BOD, COD는 그자?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저거 실험실 멤버 중에서 저 실험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렇잖아. 너희들 사이트리지. 분석 잘하는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손기술 좋고 이렇게 딱딱딱 뭐 스포이드 질 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피펫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그런 잘하는 애들이라야지 사실 BOD 같은 거는 일관성 있게 잘 나옵니다. 되게 좀 복잡해요 과정이. 복잡하기보다는 길어. 뭐 집어넣고 또 기다렸다가 또 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 따를 때 산소 안 들어가게 딱 붙여서 따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스킬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냥 막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공기방울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들어가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공기방울 안 들어가게 이렇게 딱 벽에 붙여가지고 있잖아. 물 이렇게 정류수 막 따라 붓고 해야 돼. 그래서 샘플 하나 찍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던 거야. 또 5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넣고 지켜보잖아. 그러니까 집어넣고 있잖아. 한 일주일 지나야지 나오는 거야, 값이. 환장하지. TOC 5분 만에 나옵니다. 샘플 가져와. 난 옛날에 그래 했었지. 야, 새끼야. 산소 들어가면 안 되잖아. 물 튀면 안 돼. 똑바로 다시. 지금은 그런 사람 미치죠, 그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얼마나 전에 TOC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TOC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요거 지난번에 얘기 안 했는데 요것만 잠깐 얘기하고, 시간이 어떻게 돼? 43분 다 끝나가네? 응? 왜 안 나와? 자, 이거 체크는 안 했는데 조금 얘기해 볼까요?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식인데 이제 factors affecting growth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을 처리하는 데 있잖아. 그 반응 속도 상수 K가 있잖아, 그지? 반응 속도 상수 K가 있습니다. K 나오면 너희들 무조건 있잖아. 환경에서는 무슨 반응 속도 상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K 나오면 스몰 K 됐지? 근데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이 상수값이 틀려진다. 이건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생물은 추울 때보다는 훨씬 더 따뜻할 때 있잖아. 훨씬 더 잘 활동을 하거든. 똑같죠? 우리도 추울 때는 방콕 가잖아 주로. 더우면 밖에 나가 돌아다녀 바닷가 가고 막 그러잖아. 그죠? 수영장 가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반응 속도 상수 K, reaction rate constant를 갖다가 온도에 따라서 있다. 이렇게 달리 표시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도씨일 때의 반응 속도 상수 K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그 온도가 만약에 50도다 그러면 그 50도를 T에 집어넣는 거죠. 절대 온도로. 그 다음에 그 세타 값은 1.047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딱 주어집니다. 세타 값은. 이렇게 해서 온도가 바뀌었을 때에, 그죠? 온도가 바뀌었을 때 반응 속도 상수를 예측해주는 간단한 식이다. 그냥 뭐 K는 K20 곱하기 세타 T에 마이너스 20승 하면 돼. 그것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활성이 틀려질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자 요것도 참고 서플멘터리로 갑시다. 자, 그림이 나오면 자 먼저 X축 Y축 보자. 타이틀도 봐야 되겠지만, 야, 온도가 됩니다.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고, Y축은 자 increase rate가 되네. 그죠? biological activity. 그 미생물의 활성의 어떤 증가도 정도. 일반적으로 한 10도에서 40도 따뜻한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37도까지는,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미생물 활성도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가지고 활성이 떨어지는 미생물도 있고, 또 뜨거운 거 좋아해가 활성을 또 내는 미생물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10도에서 40도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소필릭, 우리나라 말로 중온성, 중간 정도의 온도, 중온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5도에서 75도 정도까지를 갖다가 서모필릭, 열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온성. 그죠? 열온성.
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7도 이하는 주로 있잖아요. 그다음 밑으로는 주로 아까 내가 했던 에어로빅 미생물들이 있지. 고기성 미생물들. 걔들한테 주로 해당이 돼. 37도에. 고기성 미생물들은 37도 이상으로 가면 더워서 걔들이 오히려 쓰러져요. 죽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걔들한테는 좋고, 이 37도 넘어가서부터는 35도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뭐야? 그러면 다 언에어로빅 미생물들이 해당된다. 언에어로빅은 뜨끈뜨끈하게 해줘야지 활성이 좋아집니다. 걔들. 알겠습니까? 뜨끈뜨끈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언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은 장치가 뜨끈뜨끈합니다. 만지면. 되지는 않는데, 우리 그 왜 사우나 있잖아. 사우나 물보다 더 뜨거워요. 뜨끈뜨끈해. 그지? 그런 거다 이거지. 그런 거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다 천차만별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봐.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음식이 안 상하나? 상하지. 왜 상하노? 음식이 상한다고 하는 자체는 미생물들이 거기 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 활동을 하면서 유기물들을 먹어서 변질시킨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가 보통 5도씨 미만, 6도씨 미만입니다. 근데 그런 온도에서도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죠? 친냉성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냉장고에서도 미생물들이 살아가요.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듯이 미생물도 다양하지, 그죠? 이거 다 넘어가서 이거 뒤에 다 나중에 수처리, 워터 프로세싱, 웨이스트 워터 프로세싱에 다 나오고요. 47분? 뒤에 수업 또 있지? 없나? 자, 요것만 하면 되니까 요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 했는데, 자, 이건 바이올로지컬 키네틱스인데, 다른 게 없어요. 뭐냐? 자, X축 나왔다. 역시 또 시간. Y축 하나, 두 개 있다. 그죠?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것이고, 바이오매스 생물량. 하나는 바이오매스가 아니라 바이오의 어떤 그런 숫자, 넘버입니다. 넘버예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청소년기에 급성장했다가 나중에 점점점 성장 안 하다가 이제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미생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빵을 준다 이거야. 딱 100개를 줘. 먹이가 많죠? 그럼 막 시커 먹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먹을 수 있나 없나 딱 간을 본 다음에, 간 본다고 하지, 그지? 딱 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다라고 딱 판단되는 순간 엄청나게 달라들어가지고 막 먹습니다.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타입으로 그로스하는 거예요. 지수 형태로 확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고 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확 성장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점 빵이 줄어들어. 그러면 그 속도가 어떻게 돼요? 디클라이닝 그로스야. 속도가 줄어듭니다.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정체돼요. 이제 더 이상 증가하는 게 없어. 그리고 나서부터 빵이 이제 없다. 다 먹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도지너스 페이지로 간다. 인도지너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 기억하세요. 인도지너스. 내생 상태, 내생 상태입니다. 내생 상태, 내생 시기 페이지니까, 그죠? 뭐냐? 빵, 이제 식량 다 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어떻게 돼? 약육강식으로 가는 거야, 약육강식으로. 시환이가 이제 뒤에 정환이 잡아먹고 이러는 거야. 알겠나? 그게 바로 내생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자기들 세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음식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들을 갖다가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스스로 죽기도 하고, 죽은 거 먹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생물의 어떤 그런 예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게 있었죠. 기술사나 뭐 이런 데서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미생물의 성장 곡선에 대해서 도시하고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수 성장 시기, 감쇄 성장 시기, 그 다음에 정체기, 그 다음에 내생 호흡 시기,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된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먹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섭취를 해가지고 많이 성장할 때, 사실 하나 더 나누면 요 앞에 하나 더 나눌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거의 수평이죠, 그죠? 요게 뭐냐면 이제 그 적응기입니다. 적응기. 여기에 적응기가 있어요. 적응기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다가 성장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고 이제 감소하는 거. 그래서 미생물의 숫자도 당연히 쫙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당연히 바이오매스 양도 총 미생물의 어떤 그런 무게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패턴을 나타낸다. 이 간격은 더 줄어도 되고, 더 떨어뜨려도 되고 관계없어요. 패턴만 알면 된다는 거죠.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확 증가했다가 천천히 증가했다가 증가 안 했다가 감소하는 시기. 이런 걸로 나타내면 된다. 됐죠?